네, 그러면 오후반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전에 이제 했고, 이제 오후반에 이제 또 새롭게 하는 거니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이론 적용반은 이제 8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학교 교과서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1, 2월 동안 이제 수학교육론, 이론, 그리고 신론, 원하고 수교재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접목되는지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요즘은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연구하고 이제 파헤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지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직강 선생님들은 다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인강 선생님들도 이제 준비를 하시고, 혹시 뭐 필요가 있으면 방문가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서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요 핵심 노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공부하면서 조금 필요한 것들을 이제 좀 적어보고 이제 필수적인 건 이제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이따가 한번 진도 나가는 만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프린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가 이제 2개정 교과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1호 개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2개정으로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전에 신논2 교육 이제 과정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2개정에서 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도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뭐 앞에 부분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쭉 넘어가서 2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좀 중요해가지고 좀 다뤘는데, 이제 뭐 우리가 1호 개정을 그렇게까지 이제 힘있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2개정의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고 변화됐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2페이지 보시면 지도서 뭐 파일로 갖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책으로 갖고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 지도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이 이론들은 이제 임용시험의 핵심적인 이론들이니까 따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많이 보셨죠? 플라톤주의, 뭐 논리주의, 직관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 적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5페이지를 보시면은 1호 개정의 이제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 나와요. 이 방향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하고 좀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프린트를 보시면 2 개정하고 이제 1호 개정의 이제 중요한 방향성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개정에서는 이제 수학교과 역량을 함양을 하는데, 1호 개정과 다르게 뭐 예를 들어 창의융합이 연결로 바뀌고 5가지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주도성 강화,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지도, 그다음에 온라인 이제 교육 환경, 그다음에 공학적 도구 활용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호 개정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중요도를 생각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임용 시험에 맞춰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서 쭉 넘어가시면, 자, 요게 이제 중요하고 쭉 보시면 이제 35페이지까지 넘어갈 거예요. 여기 35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5페이지에는 이제 중학교 영역별로 이제 내용 체계하고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36페이지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 이걸로 바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도서 보면 36, 37 해서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요걸로 다 바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반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공부를 해두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요거는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 여기 보시면 또 42페이지까지 또 넘어가 볼게요. 지도서로 42페이지 넘어가면은 이게 1호 개정에서의 나왔던 이제 수학교과 역량이에요. 이거는 뭐 지도서 조금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 부분은 이제 쭉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해서 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43페이지인데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보면은 여기 이제 교수학습 방법 1호 개정에서는 이렇게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와가지고 그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오전에 교육과정반에서는 2 개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1호 개정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1호 개정에서는 설명식 교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 그대로 있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그대로 있고, 토의 토론 학습도 그대로 있어요. 협력 학습 그대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이 없어졌고, 2 개정에서는 이게 없어졌고, 요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없어지고 뭐가 생겼냐면은 놀이 및 게임 학습하고 수학적 모델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페이지에 2022 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또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1호 개정에서는 이제 이게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이 개정에서는 얘가 교수학습 방안이라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분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수학교과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설명식 교수부터 나오는 그 부분하고 2 개정판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교과 역량하면 이것도 1호 개정이지만 2 개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프린트. 그래서 5페이지, 6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오전반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중학교 이론 적용반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프린트에 2 개정으로 다 바꿔놨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쭉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7 쭉 넘어가서 그 다음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려고 한다면 1호 개정과 좀 비교를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과 평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이제 1호 개정에서의 평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2 개정에서는 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바뀌었습니다. 2 개정에서는 학생의 수학습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학생의 주도적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수업 개선을 돕도록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5페이지 쭉 봤고요. 지금 이 45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이 개정으로 바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7페이지부터는 이제 또 여기 나오는 그 임용과 관련된 중요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들은 따로 다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이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 뭐 토파즈 효과나 주르댕 효과, 뭐 조르단 효과, 조르단식 외면치레 다 상관없는데 이런 내용은 다 기본 이론반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뭐 기억나십니까? 기호화 단계, 형식화 단계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역동적 원리, 구성의 원리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제 이론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개정으로 바꿔서 알아둬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68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임용까지는 일단 중요한 부분이 1호 개정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프린트는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서는 6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달라졌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로 넘어가서 그래서 요거 1호 개정 지도서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같이 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여기 성취 기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약간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특별히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1호 개정에서는 그냥
뭐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뭐 구한다, 뭐 이해한다 이런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다양한 사항을 이용하여 음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1호 개정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즉 교과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같은 내용들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쳐놨어요. 이렇게 밑줄을 쳐놨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범위에서 이제 다룬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 정수의 사칙 계산의 원리는 2018학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칙 계산의 유용성을 인식한다. 이게 1호 개정에는 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호 개정 지도서를 보면은 실생활과 관련된 뭔가 사칙 계산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여러분들은 실생활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게 수학 연산 관련해서 이제 배우는 용어와 기호인데 여러분들이 지도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지도서하고 보면은 그 지도서는 이제 학습 요소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용어와 기호로 이제 이 개정에선 바뀌었는데 당연히 이걸로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게 똑같으면 사실 거의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죠. 자,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보면은 더 나은 계산 방법을 끈기 있게 찾아보게 하고 풀이 과정과 결과를 반성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칙 계산의 어떤 계산과 원리를 이용하여 할 때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이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계속 찾아보는 방법들이 조금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사칙 계산 이해 2학년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1호 개정에도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그 2018학년도에 1호 개정 기준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는 여러분들이 필수 암기, 나머지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핵심 노트 이제 전달을 해드렸다 그랬잖아요. 요 외워야 될 것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빈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워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정에서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강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정수의 사칙 계산을 할 때에는 이 개정에서 뭔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거나 끈기 있게 풀어보는 측면을 강조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임용 지문이 좀 그런 거에 결을 맞춰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중요했고, 이제는 기본적으로는 지도서를 보면서 처음만 조금 프린트 보고, 프린트는 이제 약간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서 이제 넘어가면 지도서 보면서 쭉 얘기할게요. 여기 70페이지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소수 증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건 안 봐도 되죠. 소수에 대해서는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 정수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음수의 발생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수교재에 있는 내용으로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해두세요.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수교재 공부하면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 바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거 인식론적 장애하고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해 두시고요. 인식론적 장애 몇 가지 알아야 되고 복습을 꼭 해야 되는 부분만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인식론적 장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결국 수개념을 양의 크기와 연결하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인식론적 장애 생각을 잘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수 체계에 완전히 성공을 이룬 사람이 이제 한켈이라는 사람이죠. 이 한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나 양을 나타낸다는 관념을 버리고 형식과 구조만으로 음수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2022 개정에서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성취기준 해설에 나와 있는 듯이 정수의 사칙 계산의 원리는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모델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수직선 모델을 보면은 여기 이제 수교재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데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만 좀 다시 잘 복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뺄셈에서는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놓습니다. 수교재도 이게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놓는 거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빼기를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잖아요. 그 마이너스 2의 반대 방향으로만 돌려놓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대 방향이 작용하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뺄셈 때문에 그래요. 뺄셈 기호.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음의 부호거든요. 음의 부호. 음의 부호인데, 그러니까 음의 부호 때문에 반대 방향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뺄셈 기호 때문에 화살표가 바뀌니까 여전히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는 왼쪽을 향한다라는 일관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음수를 곱할 때 방향을 바꾸는 것. 자, 여기 보시면 뺄셈에서는 화살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놓는 건 이 뺄셈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여기는 음의 부호예요. 음의 부호가 반대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음의 부호는 왼쪽을 향하다라는 뜻이었는데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곱셈일 때 혼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음의 부호는 여러 가지 뜻을 갖는데 처음에는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을 쓸 때 뺄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음의 부호라고 해야 됩니다. 음의 부호는 왼쪽을 향하다라는 뜻이었는데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이 음의 부호가 반대 방향을 뜻한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샘돌 모델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소멸 법칙만 잘 생각해서 샘돌 모델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형식 부력의 원리. 요거 이번 기출에 나왔죠. 물론 이제 나눗셈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함수 표현하고, 혹시 기출 보신 선생님들은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게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형식 부력의 원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번에 출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 부력의 원리는 귀납적 외사법으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74, 75페이지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77페이지에 잠깐 이제 제가 오전반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윷놀이와 수의 사칙 계산이 있어요. 요거 좀 생각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놀이 및 게임 학습과 관련된 건데 어떻게 게임을 하는가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일단 윷놀이를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뭐 윷놀이 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79페이지 보면은 주사위도 만듭니다. 이렇게 정육면체 각 면에 마이너스 3부터 이제 유 중 6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총 7개가 있죠. 이 중에 6개를 선택해서 한 변씩 써 넣습니다. 그렇게 써 넣어요. 그럼 이제 주사위가 6면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이거는 이게 그 게임 방법은 정하기 나름인데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세 수를 얻잖아요. 그 세 수로 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수만큼 이동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놀이 및 게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13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놀이 및 게임 학습을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프린트 13페이지 맨 위를 보면은 이렇게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놀이 및 게임 활동을 하는 교수학습 방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느냐?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러한 활동 속에서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 그럼 뭐라고 적으면 돼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정수의 사칙 계산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하는 방법, 그리고 곱셈이나 나눗셈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 계산에 대한 어떤 원리를 탐구하고 이제 동료하고 이제 윷놀이를 하니까 이겨야 되겠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팀끼리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에 접근하고 자신감,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놀이 및 게임 학습이 2022 개정에서 새롭게 추가가 됐으니까 공부를 꼭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어쨌든 듣고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인수분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자, 그래서 여기 소인수분해 하면은 요 정수 계산이 프린트 13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이론과 관련해서 얘기할 게 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수. 자, 일단 소수의 뜻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인식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소수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이제 소수 개념하고도 좀 혼동될 수도 있고, 특별히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수에 1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회적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프린트에 좀 정리가 돼 있죠. 사회적 구성주의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주관적 지식을 공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나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자연수가 소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도 소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연구하고 생각하고 토론해서 재구성을 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에 1보다 큰 자연수를 붙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제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프린트에는 좀 안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카토스의 관점에서는 이게 그 개념이 뭐 정의나 어떤 개념이 맨 먼저 꼭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나 정의를 할 때 라카토스 이론이 적용될 때 이 개념이 지금 맨 마지막에 생겼잖아요. 즉 처음에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수가 소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반박과 비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추측,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를 포함해서 수정을 했을 때 얘가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라카토스 개념에서는 정의가 맨 마지막에 발견될 수도 있고요. 이게 증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걸 증명생성 개념이라 그래요. 제가 프린트에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놔가지고 증명생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렇게 뭔가 수정하면서 개념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론에서 그 평등 수렴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잖아요. 수정하면서 그게 딱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정의를 학습하는 환경에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학습하는 상황. 이때 증명생성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증명생성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라고 할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딱 정의를 생성을 하게 될 때 이게 수정하면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라는 걸 붙여서 소수 개념이 딱 나오게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증명생성 개념이에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정다면체 정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이 증명생성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거 증명생성 개념이 뭔지 잘 모르시면 신론을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검토하면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생성되는 건데 평등 수렴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나왔듯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뭐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한번 테스트로 한번 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여기가 사실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 뒤에 그 산술지도 방법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뒤에 이론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4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때 가로 세로를 구분하지 않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세로로 지금 뭐 4 곱하기 1로 이렇게 세우는 거는 얘랑 이제 눕히면 똑같으니까 얘는 같은 경우로 치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합성수고 한 가지밖에 없으면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 5장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냐 하면은 이제 얘는 1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1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두 개는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6장이면 두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고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즉 카드의 수가
2장, 3장, 5장, 7장 이렇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일 때 우리가 이게 딱 한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소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만약에 구성적 활동의 방법에 따라서 이 프린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뒤에 산술지도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호한 전체를 경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 단위를 설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명확한 전체는 단위의 반복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프린트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같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요 뜻입니다. 이게 근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이 정사각형 카드가 몇 장인지 몰라요. 그냥 몇 장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몇 장인지 모르는 걸 가지고 배열을 해봅니다. 즉 배열을 해보는데 이게 여기서 그 교과서에도 보면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1로 배열이 돼야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1, 얘가 이제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모호한 전체는 몇 개 가지고 갔는지 모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측정을 위한 단위를 파악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측정 단위로 파악을 해서 개수를 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18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은 가로의 길이를 9개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층을 쌓으면 딱 18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가로의 길이를 6개로 쌓으면 3층만큼 쌓아야지 18개가 완성이 되겠죠. 즉 내가 설정한 가로의 길이의 반복을 해서 한마디로 가져간 모호한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뒤에 이제 산수 지도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몇 개 가져가는지 몰라요. 내가 가져가 몇 개인지 몰라요. 몇 개 가져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가로의 길이를 단위로 해가지고 탑을 쌓다 보니까 한마디로 전체가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모호한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 가로의 길이라는 단위의 반복을 통해서 쌓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쌓아서 이제 나타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가로의 길이 곱하기 1로밖에 나타낼 수 없다면 이게 바로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9개씩 2개를 쌓던 6개씩 3개를 쌓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면 얘를 소수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호한 전체 단위를 구성하고 단위의 반복으로 명확한 전체를 나타내는 거를 딱 이 수업에서 좀 적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이때 이제 뒤의 관점에서는 고정 단위를 비판했는데, 만약에 이 수업을 하면서 그냥 가로의 길이를 고정해서 해라 이러면은 이제 뒤의 이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 부분이 이제 그나마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그 뒤의 이론을 적용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가로의 길이가 바로 뭐다?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 단위의 반복으로 표현할 건데 무조건 1로밖에 반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소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론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 자, 그다음 84페이지. 자, 여기 그다음에 이제 소수에 대해서 어떤 소수하고 이제 합성수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하면 이렇게 소수하고 합성수를 걸러내는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그러니까 2를 제외하고 2의 배수 다 없애고 3을 제외하고 3의 배수 다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소수가 남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연수가 지금 여기 50까지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소수가 됩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근데 이렇게 걸러내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학생이 잘 모르고 모든 소수가 홀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도 있죠. 여기 프린트에 나온 대로 관찰한 결과 이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홀수,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귀납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모든 소수가 되려면 무조건 홀수가 되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추론했으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추론이죠. 그래서 귀납 추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납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이제
1, 2가 기본 약수로 같잖아요.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약수가 3개 이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 6 같은 경우 1, 2는 무조건 같고 그 다음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수가 3개 이상이면 이미 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수가 되겠죠. 그래서 소수하고 합성수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거듭제곱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뭐 이론과 크게 적용되는 부분도 없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타내어지는 거를 뭐 예를 들어 2를 뭐 이렇게 10번 곱하는 걸 2의 10제곱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 뭐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84페이지 아랫부분인데 2의 2승, 뭐 3승 이런 식으로 읽지 않으면 유의해야 되고요. 요거는 뭐 2022학년도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86페이지. 자, 이제 소인수분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소인수분해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소인수분해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해봤습니까?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18은 2 곱하기 9, 9는 3 곱하기 3,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지도를 하는 부분이죠. 이때 우리가 전공수학 내용을 교수학적 변화를 합니다. 제가 프린트에는 안 해놨는데 아마 프린트에는 없겠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프린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게 그 정수론에 있는 내용이 교수학적 변환을 해서 제시합니다. 우리 요거 중요한 부분이죠.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소인수를 곱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한 가지뿐이다. 이거 정수론에서 되게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증명할 때 우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증명을 하죠. 그래서 막 굉장히 막 P1에 R1 해가지고 막 정말 끔찍하게 증명하죠. 이거 지금 보시고 있으시죠? 이것도 전공수학 할 때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존재성 증명하죠. 그 다음에 유일성 증명하잖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죠. 그렇다고 이거를 중학생들에게 한다?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했는데 어떠니? 선생님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유일성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교수학적 변환이죠. 그래서 여기에 교수학적 변환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전공수학 공부하면서 이거 중학교 때도 있는 내용인데 하면은 교수학적 변환과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문 수학을 학교 수학으로 변형을 해서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아까 오전반에 그 지식의 파손성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교수학적 변환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적분을 할 때,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충 넘어갔는데, 적분을 할 때 불연속 함수는 리만 적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 한 점 불연속 같은 경우에는 리만 적분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케이스, 이런 건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수학적 변환할 때 이제 선입견을 갖거나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교수학적 변환을 잘한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공수학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교수학적 변환해서 지도할 것인가, 혹시 이런 걸 물어본다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을 2 곱하기 9로 쪼개는 경우하고 18을 3 곱하기 6으로 쪼개는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구나, 이렇게 이제 교수학적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결국 변환된 지식이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지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지도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 기출에 나왔던 결국 개인화 배경화가 중요하게 되고요. 개인화 배경화, 그 다음에 탈개인화 탈배경화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국 이거를 알게 하고 싶거든요. 자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소인수분해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같다. 그래서 합성수는 곱으로 나타내는 소인수들의 순서를 무시하면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소인수분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만약에 1이 소수라면 이것도 소인수분해 하는 게 되는데 1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그러면 개인화 배경화를 하는 과정은 뭘까요? 그러면은 이게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같은 숫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인수분해 하는 걸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개인화 배경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보는 게 개인화 배경화고, 이거를 종합해서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합성수
뭐 자연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탈계이나 탈배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데, 이것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원래 하나씩 더해서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렇게 지도하지 막 공식으로 지도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8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한 게 있고, 이것 여러분들 정수론 책에도 다 있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지도할 수 없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교수학적 변환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교수학적 변환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린트 14페이지 보면은 그 약수의 개수에 대한 5개념이 있습니다. 프린트 14페이지 한번 같이, 저는 안 보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진성이와 해수의 대화인데, 이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숫자가 크면 약수의 개수도 더 크다고 생각하는 5개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잘못 듣다고 지도하면 되겠죠.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자, 여기는 우리가 성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로소라는 개념.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우리가 성취 기준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초등학교 때 이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다 배웠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89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유의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범위에서 다룬다. 이건 이의계정에서도 동일하게 가는데, 오히려 이의계정은 이렇게 유의점으로 그냥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취 기준에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계정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이게 서로소라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인식론적 장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로소에 대해서 배워요. 집합에서. 그럼 집합에서 서로소는 어떻게 돼요?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서로소 개념과 혼란스러워가지고 인식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소는 인식론적 장애와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바로 90페이지. 우리는 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가? 자, 요거 136하고 153인데 공통인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153은 3의 배수니까 알겠어요. 근데 136이 언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먼저 136을 2로 나눠보겠죠. 가지치기 하면은 68이 남고 또 2, 그럼 34가 남고 또 2 하면 17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소인수 분해를 하면 136이 2의 세제곱 곱하기 17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153도 3의 제곱 곱하기 17로 알 수 있으니까 17이 공통인수구나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얘를 갑자기 17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다루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의계정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활용 단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활용 문제들을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단원을 만들어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너무 학습 부담이 크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론 다 배우고 이렇게 좀 약간 한두 문제 실생활 문제 풀어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91페이지 아까 제가 요거 말했던 게 여기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6과 153의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공통인 소인수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2인지 3인지 5인지 11인지 7인지 11인지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요거 91페이지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영화 속 수학 문제인데 요게 신논, 이거 2022 개정된 신논 2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챕터 3 할 때
할 건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은 뭐 읽어보세요.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챕터 3 할 때 읽을 건데 답은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 이게 다이아드 3입니다. 그 신논2에 명시해 놨어요. 거기에 이제 주연 이름도 다 나와요. 거기에 신논2에. 그래서 그게 새롭게 개정되면서 이제 나왔는데 주인공도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4갤런 뭐 하여튼 4만큼의 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3갤런과 5갤런 통들이 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뭐 이건 아시겠죠? 이거 많이 해봤습니까? 일단 3하고 5 이렇게 있으면 이제 3짜리 5짜리 있으면 3짜리 5짜리에 부으면 이제 딱 이제 아니구나, 5를 넣어서 이제 3을 넣으면 2만 남겠죠? 그 2만 남기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4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뭐 하여튼 영화 속 수학 문제인데 이거 신논2에서도 나오니까 오전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뭐겠어요? 이런 게 영화 속 수학 문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연결 역량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수학 교과 역량이. 그래서 이렇게 타교과나 아니면 실생활, 어떤 사회 현상 및 자연 현상과 연결해서 이렇게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딱 이제 연결 역량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나왔을 때 못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고, 중요한 건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아까 90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15페이지, 하여튼 프린트하고 같이 계속 보는 건데, 자, 15페이지 보면은 그 학생들이 좀 오개념을 하는 게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프린트 15페이지 가운데 보면 두 자연수가 서로 소라는 게 밑줄 친 부분인데요, 공약수가 없을 때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가 1일 때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밑에 의사소통,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 소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두 수가 서로 소일 때 어느 하나는 반드시 소수인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24하고 25는 이제 서로 소가 맞는데 반드시 소수일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소인수분해 부분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뒤로 쭉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1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인데 일단 정수와 유리수의 어떤 사칙 계산 하기 전까지 하고 한 타임 끊을게요. 자, 정수와 유리수. 여기 정수와 유리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음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흑자와 적자, 그리고 종합 주가지수 상승, 하락,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수량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수가 어쨌든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흑자와 적자처럼 동일한 수를 색을 달리하여 반대되는 성질의 두 수량을 나타내는 거는,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좀 약간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제 영상과 영화죠. 이렇게 영상과 영화를 통해 나타내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양의 부호하고 음의 부호를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뺄셈 기호하고 양의 부호, 음의 부호는 우리가 기호 자체는 똑같이 쓰지만 뺄셈 할 때에 이제 마이너스랑 음의 부호일 때 마이너스는 좀 다를 때 쓴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게 있어요. 101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는 각각 덧셈, 뺄셈 기호와 같으나 뜻이 다르다는 걸 강조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의 부호하고 뺄셈의 기호는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프린트. 그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 음수 발견에 대한 어떤 지도의 예를 좀 몇 가지 실어놨는데 한번 좀 볼게요. 왜냐하면 음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게 지상과 지하, 즉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건데, 주차장은 보통 어디 있나요 했을 때 이제 B1, B 이게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음의 부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면을 기준으로 높으냐 낮으냐로 0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도도 마찬가지죠. 0도를 기준으로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습니다. 높이와 해수면을 볼게요.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양의 부호를 붙여가지고 8,848m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동해의 깊이를 4,049m라고 하면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다른 부호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린 그걸 음의 부호라고 하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거의 반응을 하는데, 자,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배웠고 0은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예들에서 볼 때 결국 학생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0보다 작은 숫자들이 있다. 이거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수직선 모델을 활용하여 0을 기준으로 자연수 방향과 반대쪽에도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수학자들도 인식론적 장애가 발생했던 게 바로 크기에 대한 생각이 얽매여 있는 겁니다. 양적인 관념이라고도 하는데,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얽매여 버리면 음수 개념에 대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론적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도서 102페이지.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까지 묶어서 이제 정수 체계가 완성이 되고, 옆에는 유리수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리가 된다. 정수하고 분수로 분리면 틀려요. 그 분류를 하면 틀립니다. 학생들이 좀 자주 하는 오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102페이지 아랫부분. 유리수를 분류할 때 정수와 분수로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유리수는 그래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를 해야 돼요. 혹시 분류 잘못됐는데 어떻게 분류해야 될 것인가 쓰면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한다.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기하분수의 형태로 적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양의 2 같은 경우에는 양의 1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랑 분수로 분리가 됐다는 건 서로 교집합이 완전히 없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정수도 되고 분수도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정수는 이와 같이 이렇게 1을 분모로 해서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제 유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대소관계 104페이지. 자, 잘 보시면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용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를 바로 절대값, 여기서부터 벌써 절대값이라는 용어가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수의 사칙 계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이제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06페이지. 넘어갈 건 넘어가고 106페이지. 자,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의 대소관계. 근데 이게 수직선 모델의 장점이 있었잖아요. 우리 수교자 할 때 그 수직선 모델의 장점이 뭐냐면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기 때문에 순서를 알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수직선을 기반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개념 중에 하나가 요거 106페이지 요거예요. 요거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6인수는 절대값이 2인수보다 크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절대값이 6인수는 양의 6, 음의 6이고요. 절대값이 2보다 큰 수는 2인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인수는 2인수보다 크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마이너스 6하고 2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5개념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이제 108페이지 보시면 이상, 이하, 뭐 초과, 미만 이런 것들을 다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 타임 끊고 뭐 어쨌든 앞부분은 정리하자면 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그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음수의 필요성 인식 중요하다. 약간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타임 또 끊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